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속도 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따르지 않으면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통보한 출석 일자는 내일 모레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공방 속에 끝내 파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에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했다는 국민의힘과 충분히 소명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 진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 법원의 기각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따라 특검은 즉각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전격적으로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겁니다. 내란 특검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든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면서도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환 요청에는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과 같은 취지 의견을 재판부에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토요일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청구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 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게 일반적인데도 언론 공지부터 했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태도가 졸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자, 특검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요. 내란 특검팀의 분위기는 적어도 겉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기류도 읽히는데,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체포영장 기각과 동시에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 한 번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밝힌 겁니다.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승부수나 최후 통첩으로 여겨지는 카드를 특검 수사 초기부터 그것도 공개적으로 쏟아붓는 셈입니다. 법조계에선 수사 정점을 향한 이례적인 속도전에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내란 특검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비협조를 일관했던 만큼 기선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걸로 보입니다. 언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보는 끌려다니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구속 취소로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배경에 두고 조금 더 자극하는 효과까지 노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체포영장 기각이라는 부정적 결과보다 소환조사 성사에 더 의미를 두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내란 특검은 일단 이번엔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 중심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또 소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내란 특검 초반 움직임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고 있는 만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요청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특검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구속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1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며 특검은
최장 6개월까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 납부와 출국 제한 등을 걸고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조건 없는 만기 석방을 노리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퇴로를 막으며 허를 찔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구속신문 과정에서 특검 측과 김 전 장관 변호인 사이 고성이 오가며 난타전이 벌어졌지만 결국 김 전 장관은 특검 1호 구속 신세가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자신은 비록 추가 구속됐지만 사령관들만큼은 하루빨리 풀려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 박안수 이진우 전 사령관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군사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두 전직 사령관에게 보증금 납부나 보증보험 서류 제출, 주거지 이동 제한과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같은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들과 별도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조은선 내란특검 특별검사와 군검찰의 협의에 따라 추가로 기소됐고요. 군사법원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호남을 찾았습니다. 직접 지역민들의 고충을 듣고 싶다면서 이른바 타운홀 미팅을 연 건데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장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주위는 광주 전남의 지자체장과 시민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울산 산업 현장 참석에 이어 두 번째 지방 공개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지역 현안을 들어보는 타운홀 미팅을 연 겁니다. 들어올 때 보니까 저한테 막 갇혀가지고 고함 치는 분 있던데 이거 서 계셔도 되니까 들어오라고 하시죠. 이 대통령은 애초 100명으로 제한됐던 인원을 즉석에서 풀어 시민 수백 명과 함께했는데 호남 지역 음식 문화의 산업화 요청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 미비점까지 쏟아지는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근로자들만 한정된 저희들의 치유휴직을 공무원이나 자영업 하시는 모든 유가족들도 해당되도록 유가족들의 지속적인 지속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건강을 걱정하거나 오빠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털어놓겠다는 시민도 있었는데 애초 80분으로 예정됐던 만남은 2시간을 넘겼습니다. 제가 너무 떨린데 오빠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빠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빠 맞나 모르겠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전에도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소록도 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때 김혜경 여사가 대통령과 함께 꼭 다시 오겠다고 한 말을 지킨 거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모든 분야의 질문을 받는 국민 사서함에 정책 제안을 받는 모두의 광장, 취임 뒤 첫 조기 기자회견 가능성까지 소통 강화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거란 해석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정 철학으로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국민과 접촉면을 늘리는 행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 전남 지역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공항의 무한 이전 문제를 다룰 전담팀을 대통령실에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신은 SPC, 즉 특수목적법인 전문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까지 소환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에 있는 군공항을 무안으로 옮기는 문제는 지역 내 최대 갈등 현안 중 하나입니다. 소음 피해와 보상 규모 등을 놓고 광주와 전남 그리고 무안군 등이 수년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사자 간의 불신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대통령실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정 지원 문제 때문에 제가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지요.
기재부까지 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요. 정부가 관련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군공항이 옮겨갈 무안군의 이익을 담보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를 수행할 특수목적법인 SPC를 거론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SPC 구성할 때 그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죠. 제가 SPC 전문이잖아요. 대장동. 민군 통합공항을 서남권에 조성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지역 대선 공약인데 하루 전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챙겼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행정가 경험이 풍부한 이 대통령은 지역 민원 해결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전국 곳곳을 돌며 약속한 현안들을 앞으로도 직접 현장을 돌며 풀어갈 거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이 적지 않고 공약 이행 속도에 따른 불만도 쌓일 수 있어서 이 대통령의 갈등 해결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지난달 31일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방화를 저지른 이 남성에게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흰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냅니다. 이리저리 휘발유를 쏟아내는 사이 승객들이 혼비백산 몸을 피합니다. 한 임신부는 벗겨진 신발을 두고 급히 옆 칸으로 벗어납니다. 그러는 사이 이 남성은 휘발유에 불을 댕깁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객실 전체로 번집니다. 3분 만에 매캐한 연기가 맨 앞 객차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승객들은 열차 밖으로 허둥지둥 줄지어 대피합니다. 지난달 31일 60대 원모 씨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검찰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0명 넘는 사람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승객 481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파악된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방화범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진술을 종합할 때 살인의 의도도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불을 낸 것은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로 대피가 늦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 방화범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피해망상적인 사고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내부 자재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1인 기관사 제도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문제로 꼽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통합 심리분석 결과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원모 씨는 이분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모욕감을 느끼고 피해망상적 사고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다는데 그거 공론화하시려던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원 씨는 보험과 펀드를 해지해 받은 돈을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주유소에서 미리 휘발유를 구매했고 범행 전날에는 지하철 1, 2, 4호선을 타고 주요 역들을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데도 인명피해가 적었던 이유로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교체된 점을 꼽았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시민들과 출퇴근길 경찰들이 노약자 대피를 돕고 소화기로 잔불을 진화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점도 언급했습니다. 기관사도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혼자 운행하는 기관사가 열차 관리와 승객 문의 대응,
상황 보고 등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찰이 불법 모의 총포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그리고 개인 판매자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모의 총포 820정을 압수했는데요. 일부 총포의 위력은 법적 허용치의 7배에 달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권총을 쏘니 알루미늄 캔이 터지고 음료수가 뿜어져 나옵니다. 와인잔 역시 쉽게 깨지고 두꺼운 유리병도 두 번째 사극에 조각나버립니다. 엄청난 위력을 보이는 이 총은 실제 총이 아닌 모의 총포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모의 총포를 판매한 A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불법 개조된 모의 총포는 위력이 법적 허용치의 7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니 무게가 꽤 무거워 장난감 총과는 확연히 구분되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쏴보겠습니다. 소리와 반동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겉으로 보면 실제 총과 구별도 어렵습니다. 모의 총포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모의 총포는 소지 자체도 불법이지만 최근에 형법상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따르면 총포화약법보다 더 강하게 가중해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2억여 원 상당의 모의 총포 820정을 압수한 뒤 정확한 범죄 수익과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증가율이 3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같은 달에 혼인 건수는 6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4월 출생아 수가 2만 717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8.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기준으로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8만 5,739명으로 7.7% 증가해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4월에 0.79명으로 0.06명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올해 들어 4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혼인의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증가,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아 비중은 62%로 1.2%포인트 증가한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비중은 각각 0.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4월 혼인 건수는 18,921건으로 4.9% 증가했습니다. 4월 혼인 건수는 2019년 2만 26건 이후 4월 기준으로 6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혼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4월 사망자는 28,785명으로 225명, 0.8%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8,068명이 감소해 66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연방준비제도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친 말까지 써가면서요.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서너 명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파월 의장은 관세가 물가를 올리고 경제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파월 의장 흔들기에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파월이 정신적으로 평범한 사람이라면서 하는 일에 비해 낮은 지능, IQ를 가졌다고 비하했습니다. 또 이 파월은 끔찍하다면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3-4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후보로는 케빈 올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햇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트럼프의 후보 언급이 파월이 내년 5월에 퇴임하기 전에 자신의 뜻에 따르는 그림자 연준 의장을 통해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준 의장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위치로 여겨져 왔지만 트럼프는 끊임없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자신이 임명했던 파월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I know within 3 or 4 people who I'm going to pick. I mean, he goes out pretty soon, fortunately, because I think he's terrible. We have no inflation. 이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행정부에서 나올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도 그냥 넘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발언하고 있습니까? 네, 제롬 파월 의장은 관세 인상은 물가를 올리고 경제 활동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은 지속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월은 미 연방 상원 반기 통화 정책 보고 자리에서 이 관세 등의 정책 변화는 계속되고 있고 그 경제적 효과도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경기 흐름과 경제 지표 등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7월 금리 인하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ithout price stability, we cannot achieve the long periods of strong labor market conditions that benefit all Americans. For the time being, we are well positioned to wait to learn more about the likely course of the economy before considering any adjustments to our policy rate. 파월은 현재 노동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유발하지 않고 있고 소비자와 기업, 전문가 이 측에서는 관세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준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번지는 걸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트럼프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기준금리 인하가 미국인의 부채 부담을 줄여준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의식한 듯 연준의 모든 결정은 미국 지역사회와 가정,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공의 사명을 위해서 행동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이란과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공식 포기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면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조만간 충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 주 이란과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talk to them next week with Iran. We may sign an agreement. I don't know. To me, I don't think it's that necessary. I mean, they had a war, they fought. Now they're going back to their world. 이란에 유일하게 요구하는 건 이전과 마찬가지로 핵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공식적 포기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자신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무력 충돌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And they're both tired, exhausted. They fought very, very hard. And can it start again? I guess someday it can. It could maybe start soon.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원자력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시설 피해가 제한적이었다고 보도한 CNN과 뉴욕타임스를 향해 독서를 퍼붓습니다. CNN, which is back there, believe it or not, wasting time, wasting it. Nobody's watching them. And the New York Times, they put out a story that, well, maybe they were hit, but it wasn't bad. Well, it was so bad that they ended the war. It ended the war. 이란이 평화적 핵 프로그램 재개 선언과 함께 IAEA와의 협력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비핵화 합의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확인했습니다. 바가에이 대변인은 25일 이란의 국제원자력기구 협력 중단 방침을 놓고 알자지라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핵시설 상황을 질문받자 그렇다, 우리 핵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답했습니다. 20일 미국의 폭격 이후 이란 정부 측이 핵시설의 심각한 손상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까지 국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본인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프레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엄호 기류 속에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는 해석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세비와 지출 사이 6억 원을 소명하라고 거듭 캐묻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정치검사의 조작질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검찰 내 하나회, 우검회가 있다고 언급하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 같다고 받아쳤습니다.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김 후보자는 수년간 경조사비와 출판 기념회 수익, 처가가 준 생활비까지 털어 빚과 추징금을 투명하게 갚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자료도 낼 수 있지만 정치 신인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며 여의도 관행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청문회 첫날보다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건데 대통령실이 의혹이 해소됐다며 인준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거대 여당이 엄호 속에 총리직을 예약한 김 후보자는 다양한 국정 철학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잘못 따로 생긴 부동산 긴장을 유념하고 있다고 했고 주 4.5일 근무제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확답은 피했습니다. 정책이 정말 생선 굽듯이 이렇게 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장관 재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내각 인사의 첫 단추인 만큼 국회의 인준 동의와 대통령실의 임명 절차도 속도를 낼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주요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종석 신임 국정원장도 참석해 최근 중동 정세 같은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보위는 지난 23일 이종석 원장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건 이 원장이 처음이었습니다. 대미 품목 관세와 중동 위기 고조로 이번 달 들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기업 심리 지수가 지난달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2.8포인트 상승했던 전 산업 기업 심리 지수가 이번 달 들어 0.5포인트 하락해 90.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로 제품 재고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품목 관세로 인한 대미 수출 둔화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건설업 부진 지속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일괄 적용한 25% 상호 관세가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트럼프 관세 관련 보고서를 보면 이번 관세는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더 잘 이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매긴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조치를 긴급하고 우선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행정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있는 30평형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지난 5월 기준으로 32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 개편과 대출 관리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으로 서울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
2003년에는 16년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난 5월 기준으로는 숨만 쉬고 월급을 모아도 3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2월 노무현 정권 초반 3억 원이었던 서울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는 윤석열 정권 말기였던 지난 5월 12.8억으로 4.3배 올랐는데 노동자 1년 평균 임금은 1,9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2배 정도 오르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강남과 강남이 아닌 지역의 격차도 심해졌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과 비강남 격차는 2억 6천만 원에서 22억 1천만 원으로 10배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건 문재인 정부 때로 정권 초반 5억 8천만 원이었던 서울 30평형 아파트 시세는 정권 말 12억 6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사이 가격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건 윤석열 정부 때였습니다. 이런 이제 그 과정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막 이렇게 수억 원, 뭐 한 10억 가까운 시세 차익을 이제 이렇게 얻은 분들이 투기에 지금 나서고 있다는. 경실련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한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시장이 안정되기 어렵다며 세제 개편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종부세 특별공제가 80%입니다. 최대. 이거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최대 30%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제를 다시 예전으로 가서 공평과세를 하자는 거예요. 또 주택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주간으로는 0.7%, 연율로는 30%에 달하는 등 지방과 집값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시장 위험도가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선 정책 대출에도 DSR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수도권 집값은 9.6%나 뛰었습니다. 서울로 좁혀보면 16% 넘게 치솟았는데 강남 등 일부 지역 주간 상승률은 0.7%, 1년으로 계산하면 상승률이 30%에 달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집값은 오히려 1.7% 하락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값 격차가 이처럼 커지면서 서울 집값을 소득이나 임대료와 비교한 위험지수가 지난 1분기 0.90으로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금리 인하기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한껏 커졌고 지방 인구 감소와 경기 부진 등 구조적 원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가계부채도 최근에 4월 이후에 다시 늘어난 부분을 고려를 하면 주택시장의 어떤 그 과열 우려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한은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과 보증, 정책 대출 확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정책 대출은 315조 원, 공적 보증은 598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주택 관련 대출에서 정책 대출 비중은 10년 새 28%로 늘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한 제도지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에서 빠져 있어 결과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부터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주택 정책금융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 필요한 실소유자 자금들이 좀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취약계층에는 지금처럼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실수요자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76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피해자 500여 명에게서 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 36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모 씨와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일가족이 별다른 자본 없이 갭 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서민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 게임 아이템 수억 원어치를 사는 등 허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본 일부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정 씨 가족들을 향해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징역을 살고 나와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이 법원 판결에서조차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정 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토대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이 신규 영업을 전면 재개하면서 해킹 사태 뒤 처음으로 가입자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최태원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SK그룹이 삼성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국내 그룹 영업이익 1위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규어 랜드로버와 현대차 등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촌치킨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배달앱 상위 3곳 가운데 쿠팡 이츠에서는 빠지고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서만 판매됩니다. 중고생 수학 전문 학원인 김샘 학원 운영사 KS가 소속 강사의 학력과 실적을 거짓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7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3년 4개월째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 습도 때문에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중서부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영서지방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도, 부산은 20.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27도, 광주 1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에는 다시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은 법원이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것을 밝혔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내일 모레죠,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범과 동시에 들이닥친 첫 번째 체포 위기 일단 넘기게 됐습니다. 다만 3대 특검 모두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신병 확보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청구됐습니다. 당시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30시간 넘는 고심 끝에 다음 날 영장을 발부했고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 등이 함께한 공조수사본부가 맡았습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처와 군은 3중 저지선을 짜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체포는 한 차례 실패한 뒤 2차 시도 만에 이뤄졌는데 이때 동원된 공수처와 경찰 인력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체포 뒤 첫 조사부터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엔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됐고 지난 3월에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문석 특별검사팀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석방된 지 109일 만에 다시 체포 위기에 처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일단 첫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3대 특검 모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강공을 예고한 만큼 신병 확보 시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각 결정 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하명 수사기관이 아니라며 절차와 중립성을 지키며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특검들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역시 강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도 필요할 경우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의 배후로 의심받습니다. 김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의 초동조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지만 재조사에서는 피의자에서 빠졌습니다. 본인은 구명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연일 김 여사를 포함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는 일단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에 논의에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소환 불응으로 체포영장 청구됐는데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 대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론적 수준이지만 김건희 특검 역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이미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마쳤고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칠 자금 추적 전담팀도 구성했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면서 특검 수사는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전개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번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대로 나토가 국방비에 GDP의 5%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는 끝까지 국방비 인상을 거부한 스페인에 대해서는 관세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마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각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 2%에서 5%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llies have agreed to invest 5% of GDP in defense. This is a significant commitment in response to significant threats to our security. 하지만 스페인은 끝내 GDP 5% 목표에 동의하지 않아 합의문에는 모든 회원국이 아닌
회원국들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스페인은 현재 GDP 1.28%인 국방비 지출을 2.1%로 올리는 게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En nuestra idea, nuestra convicción de que el debate no es el gasto porcentual. El debate es qué capacidades necesitamos.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을 향해 유일하게 돈을 내지 않겠다는 최악의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비를 올리지 않는 대가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So we'll make it up. You know what we're going to do? We're negotiating with Spain on a trade deal. We're going to make them pay twice as much. 스페인의 이탈에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등도 GDP 5% 목표에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나토의 새 국방비 기준은 10년 뒤인 2035년까지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은 나토의 GDP 5% 국방비 지출 기준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따로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따로 만났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종전협상에 소극적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백악관 정상회담 때 전투복 의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조롱을 당했던 젤렌스키 대통령. He's all dressed up today. 이번 나토 정상회의엔 셔츠에 재킷까지 나름 격식을 갖춘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바티칸 독대 이후 2달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의 회동은 약 50분간 진행됐습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른 전쟁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푸틴 대통령을 향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I consider him a person that's I think been misguided. I'm very surprised actually. I thought we would have had that settled.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e Patriots, and we're going to see if we can make some available. You know, they're very hard to get. We need them too. We were supplying them to Israel, and they're very effective. 종전 협상에 소극적인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만간 푸틴과 다시 대화할 계획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길고 실질적인 만남으로 중요한 현안들을 모두 다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성사로 잔뜩 고무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본격적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목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선두 한화를 물리치고 3연패를 끊었습니다. 박병호는 4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가 자랑하는 와이스를 상대로 삼성 타자들이 1회부터 힘을 냈습니다. 구자욱과 디아즈의 연속 적시타로 먼저 2점. 2회에는 한화의 잇따른 송구 실책으로 2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3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온 박병호가 와이즈의 초구 슬라이드를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넘겼습니다. 4경기 연속 홈런으로 완전히 살아난 거포 본능을 확인했습니다. 와이즈를 끌어내는 박병호는 4회에도 적시타로 추가점을 내는 등 4타수 3안타 2타점으로 팀의 3연패 탈출에 앞장섰습니다. 요즘에는 좀 장타가 좀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때렸다면 장타인데 때리질 못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마운드에서 선발 후라도가 7이닝 1실점으로 시즌 7번째 승리를 따냈습니다. NC 데이비슨이 롯데 데이비슨을 상대로 4회 솔로포를 터뜨립니다. 박병호와 함께 시즌 15 홈런으로 홈런 공동 3위를 지켰습니다. NC는 3안타 2타점을 올린 데이비슨에 8회 김영준의 투런포를 더해 롯데의 5연승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아는 7회 고종욱의 대타 홈런과
김호령의 2안타 2타점 활약 등에 힘입어 키움을 꺾고 선두권 추격에 속도를 냈습니다. 잠실과 수원 경기는 우천 취소됐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7년 전 평창의 사례를 공부하며 대회를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 바르니에르 최고 경영자는 서울에서 열린 공식 설명회에서 특히 정보통신이나 경기장의 지속 가능성, 또 수송과 운송 부문에서 평창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르니에르 CEO는 이번 대회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고 특히 알프스에서 열리는 대회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동계올림픽 강국인 한국 선수들과 팬들의 방문을 기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김연아는 내년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인생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순간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과 K-팝 문화를 현실적으로 고증한 데다 완성도 높은 액션과 사운드 트랙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우리 팬들의 혼을 훔쳐가고 있어. 역겨운 악기들을 영원한 나락으로 아주 보내버리자! K-팝 아이돌이 악령을 내쫓는다는 줄거리의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K-팝 팬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 작품 속 탄탄한 현실 고증이 화제입니다. 주인공인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들은 공연 전에 김밥과 라면으로 체력을 끌어올리고 악령을 쫓기 위해 사용한 무기는 실제 조선시대에 쓰였던 사인검과 월도를 구현했습니다. 완성도 높은 사운드 트랙도 인기 비결입니다. K-팝 대표 프로듀서인 테디가 음악 작업에 참여했고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들이 타이틀곡 테이크다운을 직접 불렀습니다. 실제 한류 스타들의 개성을 담은 등장인물도 매력적입니다. 헌터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특히 작품 속 보이그룹 사자보이즈 리더의 목소리는 배우 안효섭이, 악당 귀마의 목소리는 한류 스타 이병헌이 연기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다소 유치할 수 있는 맥락에서도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세계관을 가졌다고 평가했고 미국의 영화평론 웹사이트에서는 신선도 96%, 관객평점 90%를 받았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를 연출한 매기강 감독은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5살 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회사 일로 토론토로 가게 됐어요. 우리 문화에 대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되게 보면은 너무 멋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는 초자연적인 세계관에 강한 여성상을 녹이고자 했다며 어릴 적 꿈을 실현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6월 26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미국에서 이란까지 왕복 37시간 동안 비행한 B2 조종사들. 이들의 임무 수행 과정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소변 주머니를 차고 한밤에 망치 작전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네, 왼쪽 사진은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 기지입니다. B2 조종사들의 훈련과 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이번 작전도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은 B2의 내부 모습인데요. 간이 침대에서 서너 시간씩 교대로 쪽잠을 잔다고 하네요. 또 안에 간이 화장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넘칠까 봐 주로 고양이 모래가 담긴 소변 주머니로 해결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있긴 한데 쓸 시간이 없나 봅니다. 식사도 간단한 샌드위치나 핫도그로 때운다고 하네요.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하는 순간 비행기가 잠시 붕 솟구쳐 올랐을 거란 증언도 나왔는데요. 폭탄 한 개당 약 27,000kg, 그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작전에 참여한 조종사들의 부담도 상당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7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1,448건. 하지만 정부 조사위원회가 꾸려진 건 단 3건뿐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m 이상의 싱크홀 사고에 대해서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국 싱크홀 사고를 분석해봤는데요. 그중 649건이 중앙사조위 구성 요건이 되는데 실제로 구성된 건 단 3건, 0.2%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 때는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지만 사조위가 안 꾸려졌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조차 안 된 겁니다. 2021년 경기 안산에선 주변 도로 80m가 무너질 정도로 큰 싱크홀이 발생했지만 역시 사조위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싱크홀 원인 조사가 지자체 몫이 되면서 역량과 전문성 부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에게 강제조사 권한도 없어서 사고 현장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권한을 확대하고 싱크홀 사고가 나면 더 적극적으로 사조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섣부른 친환경 정책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안 된다, 된다, 모르겠다로 이어지는 오락가락 정책 파초선이 민생을 때린다는 기사입니다. 네, 종이 빨대는 재활용이 어렵고 음료 맛이 변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죠. 친환경이 맞는지를 두고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스타벅스는 전국 200여 개 매장에 식물성 원료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한 매장에 가보니까 1시간 사이에 플라스틱 빨대통이 2번이나 동났고요. 또 전용 수거함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자 비상이 걸린 곳이 있으니 바로 종이 빨대 생산 업체들입니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반복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며 언급한 파초선, 이 한 번 붙이면 세상이 뒤집힌다는 부채가 연상되죠. 오락가락 규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당 내 종이컵 사용 금지도 철회했고요. 생수병 무라벨 의무화도 다시 1년 유예됐습니다. 정부의 말 믿고 준비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책 영향을 제대로 평가한 뒤에 재설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6월 2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가 정부와 함께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심각해지는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정혁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와 도내 대형 종합병원 3곳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한 겁니다. 그 해법으로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8개 진료과에 5년 차 이내 전문의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지역에서 5년 동안 장기 근무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을 정부가 이렇게 공모를 했고 우리 도가 마침 선정이 되었는데 경남에선 대형 종합병원인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3곳이 각각 8명씩 총 24명의 지역 필수 의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역 필수 의사에겐 병원 약정 급여 외에 매달 400만 원의 지역 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경남도는 매달 100만 원의 동행 정착금을 자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족이 함께 지역에 거주할 경우 자녀 1인당 학자금 등으로 매월 50만 원씩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금전적인 면에서 지원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또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은 오는 7월부터 경남과 강원,
전남과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이 고질적인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국내 1호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 작업 개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214회 본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해체 승인이 날 경우 고리 1호기는 지난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이후 8년 만에 국내 최초로 해체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5월부터 해체 사전 준비의 하나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설비와 시설 표면의 방사능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일단 마무리된 뒤에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급등했죠. 급등세가 있었으니까 숨 고르기를 할 시점이긴 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약보합이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트럼프와 연방준비제도의 신경전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연준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겠죠. 제롬 파월 의장이 끔찍하고 매우 멍청하다면서 파월의 후임자 면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인데요. 서너 명가량 후보를 보고 있다면서 연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간 겁니다. 백악관도 파월의 고금리 정책 때문에 금리가 전반적으로 평행 이동할 것으로 본다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이게 관세라는 대형 불확실성을 가져온 행정부에서 할 말인지는 의문입니다. 연준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기다리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참고할 수 있는 전례가 거의 없어 예측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이 대단히 클 수 있다면서 지금의 통화 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과 연준의 마찰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확실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고금리 속에 5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한 달 전보다 13.7%나 급감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불러온 경제적인 악순환이 우려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죠. 엔비디아는 간밤에 사상 처음으로 15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꼽은 특징주 역시 반도체 기업입니다.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주가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장 마감 뒤의 거래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반도체 기업 가운데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하니까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간밤에 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적표가 꽤 좋았습니다. 매출액과 이익 모두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여전히 탄탄한 인공지능 수요로 전망치 역시 굳건하게 내놨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실적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제품은 아무래도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겠죠.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주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은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고 습도 탓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시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영서 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0도, 부산은 20.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체감 온도가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전주 29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에는 다시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